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최근에 은퇴하셨거나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은 이미 은퇴한 지 몇 년 됐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이 좋게 들립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60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실제로 은퇴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쉬라고 하는데 막상 쉬니까 더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 맞나 싶어요. 이런 말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생 바빴던 사람이 드디어 쉴 수 있게 됐는데 왜 더 힘들다고 하는 걸까요? 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느끼는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도 다시 보람되고 신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엔 나도 아직 할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은퇴 후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 여러분, 제가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퇴 후에 힘든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그건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연금도 나오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자녀들도 다 컸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상담실을 찾으셨을까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40년을 회사 다녔어요. 팀장도 했고 부장도 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알람도 안 맞춰요. 아내는 아침 먹으라고 깨우는데 솔직히 일어나기가 싫어요. 일어나서 뭐 할 건데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업무 때문에, 회의 때문에. 바빴죠. 그런데 지금은 전화가 거의 안 와요. 가끔 오는 것도 보험이나 대출 권유 전화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퇴 후에 가장 힘든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회사 명함이 사라진 뒤에 남는 공허함이에요. 그동안은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어느 회사 부장입니다. 저는 어느 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은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순간 뭔가 내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면 마치 가치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없어진 게 아니라 사회가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은퇴 후에 이제 쉬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쉬고만 싶으세요? 아니면 사실은 뭔가 계속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왜 위험한가?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행 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좋잖아요? 호텔에 누워서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좋죠. 그런데 그게 한 달, 석 달, 1년 계속되면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들 많아요. 처음 몇 달은 좋았대요. 이게 자유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계속 공허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쓸모 있음을 느낄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생각입니다.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해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당연히 쉴 자격이 있죠. 하지만 쉼과 아무것도 안 함은 다릅니다. 쉼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은퇴하고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해봤대요. 그런데 다 일회성이었대요. 계속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TV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는 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은퇴는 일의 종료가 아니라 역할을 재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돈 버는 일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자유의 나이.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볼까요? 많은 분들이 60대를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30대의 자유와는 다른 자유예요. 2030대 때는 자유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약이 더 많아요. 돈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선택지가 제한적이죠. 부모님 눈치도 봐야 하고 결혼 생각도 해야 하고 취업 걱정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60대는요. 자녀들은 다 컸어요. 더 이상 학비 낼 걱정 없어요. 집도 있어요. 주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연금이나 저축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세요? 이제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몸은 예전 같지 않죠. 체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요. 그건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60대는 아직 체력이 남아 있어요. 경험도 풍부하고 인간관계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자원인지 모르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60살에 서예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주 3회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쳐요. 돈은 많이 못 받지만 제자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또 다른 분은요. 저는 은퇴 후에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사서님이 저한테 업무를 맡기시더라고요. 이건 누구누구 씨가 제일 잘하니까 맡깁니다. 이러시면서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60대의 가능성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사회적 역할은 끝났을지 몰라도 인생의 역할은 지금부터 다시 쓸 수 있어요. 은퇴 후 삶을 망치는 대표적인 착각 5가지. 자, 그럼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은퇴 후에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가진 착각이 있어요. 이 착각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착각, 돈 안 되면 의미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퇴 후에 뭔가 하려면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냥 취미로만 하는 건 의미 없어. 그런데요. 이건 회사 다닐 때의 사고방식이에요. 회사 다닐 땐 당연히 돈을 벌어야 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의미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무료로 가르쳐 주세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요. 돈은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돈 안 받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부담이 없어요. 애들도 편하게 오고, 저도 편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덕분에 시험 잘 봤어요. 이러면 그게 돈보다 훨씬 기분 좋아요. 의미 있는 일은 꼭 돈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착각,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다. 60 넘어서 뭘 새로 배워요.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요즘 60대 분들 보면 스마트폰도 잘 쓰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카톡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새로 배우신 거예요.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배워서 뭐 하나 싶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뇌를 깨우는 일이에요.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지만 계속 쓰면 계속 발달해요. 나이 들어서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알파벳도 가물가물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로 된 영화를 자막 없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뭐 대단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미국 사는 손주랑 영어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옛날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죠. 세 번째 착각,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등산을 좋아하세요? 그럼 등산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돼요. 요리를 좋아하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간단한 요리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글쓰기를 좋아하세요? 블로그를 시작하면 돼요. 작가가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완벽한 전문가보다 따뜻한 선배를 더 좋아합니다. 네 번째 착각,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저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평생 직장 생활하신 거, 그것도 재능 아닌가요? 자녀 키우신 거, 그것도 능력 아닌가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신 거, 그것도 경험 아닌가요?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해왔으니까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재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주변에 고민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세요? 아, 그건 그래요. 자주 와요. 그게 재능입니다. 경청하는 능력이요. 그분은 지금 동네에서 작은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고 계세요. 말 잘 듣는 리더,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재능이 있어요. 그냥 아직 못 찾았을 뿐이에요. 다섯 번째 착각, 지금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60 넘었는데 뭘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착각이에요. 60대가 뭐가 늙었어요? 평균 수명이 80대예요. 그럼 아직 20년 남았어요. 2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요? 앞으로 20년도 그만큼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의미 있게 채워갈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은퇴 후 삶이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 은퇴 후에도 정말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작지만 정기적인 역할이 있다. 이분들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 23회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하는 분도 있고요. 월요일과 수요일에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기성입니다. 일주일에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 꼭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리듬이에요. 삶의 리듬.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 사람을 만나는 구조가 있다.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요. 아, 이제 사람들 안 만나도 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외로워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삶이 살아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람을 만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호회든, 봉사 모임이든, 학습 모임이든, 뭐라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등산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어요. 함께 무언가를 하면 관계가 더 깊어져요. 셋째, 결과보다 과정이 있는 활동을 선택한다. 회사 다닐 때는 결과가 중요했죠. 실적, 성과, 평가. 하지만 은퇴 후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림을 그린다고 해볼까요? 회사 다닐 때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림을 잘 그려야지. 전시회라도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작도 못해요. 하지만 과정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림 그리는 시간이 좋아. 그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넷째, 잘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하려고 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뭔가 시작하면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게 독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은퇴 후에 삶이 살아있는 분들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대신 지속성을 추구해요. 오늘도 했으니까 됐어. 내일도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에 대한 정직한 답.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계속 오 1042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봉사가 맞고, 어떤 분은 배움이 맞고, 어떤 분은 일이 맞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라고 권할 수도 없고, 귀농을 하라고 권할 수도 없고, 창업을 하라고 권할 수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해요. 하지만 제가 방향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기준 1, 몸에 무리가 없는가? 60대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건 인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일은 피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로 판단하세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할 수 있나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두 사람과 연결되는가. 혼자 하는 활동도 좋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사람과 연결되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독서도 좋지만 독서 모임은 더 좋아요. 운동도 좋지만 운동 모임은 더 좋아요. 사람과의 연결이 있으면 삶이 더 풍성해져요. 기준 3. 정기성이 있는가. 한 번 하고 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2번이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정기성이 있어야 리듬이 생겨요. 리듬이 있어야 삶이 살아나요. 자, 이 3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나는 삶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60대를 위한 보람있고 신나는 삶의 실제 예시.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사례 1. 하루 2시간만 의미 있게 쓰는 분. 한 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서관에 가세요. 그냥 책을 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책 정리 봉사를 하세요. 하루에 딱 2시간만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사서님이랑 친해졌고 단골 이용자들이랑도 인사하게 됐고 책 정리하면서 새로운 책도 알게 되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하루 2시간만 의미 있게 쓰면 그날은 성공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고요. 이게 바로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하루 24시간을 다 의미 있게 채울 필요 없어요. 2시간만 제대로 쓰면 돼요. 사례 2주 23회만 나가는 역할. 또 다른 분은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동네 복지관에 가세요. 거기서 어르신들 식사 배식을 도와드려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딱 2시간이에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총 4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그날은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배식이 늦으면 어르신들이 오늘 누구누구 씨 안 왔네 이러세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것도 충분해요. 주 23회만 나가도 돼요. 매일 나갈 필요 없어요. 사례 3도는 적어도 자존감이 살아나는 활동. 또 한 분은 동네에서 작은 학습지 교사를 하세요. 학생이 딱 3명이에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씩 가르치세요. 한 달에 받는 돈은 30만 원 정도래요. 많지 않죠. 생활비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적지만요. 제가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학부모들도 저를 신뢰해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존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역할에서 나와요.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재정립. 자, 그럼 이제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은퇴 후에 가장 많이 깨지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부 관계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은퇴 후에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